고려 의종 때 인물인 김관희의 편된 폭록에는 고려태조 왕건의 탄생설화가 실려 있습니다. 신라말 도참사상을 이끈 승려도선이 이 설화에 등장하는데 이는 왕건의 신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모티브로 작용합니다. 왕건의 아버지 용건은 목녀 한씨와 결혼하여 송악산 남쪽 기슭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얼마 후 도선이 그들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당나라에 유학하여 여러 고승에게 풍수지리를 배운 도선은 귀국길에 용건 부부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도선은 용건의 집 앞을 지나가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어허, 기장을 심을 터에 어찌 삼을 심었는가. 이 말을 들은 용건의 아내는 급히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용건은 급히 도선의 뒤를 쫓았습니다. 도선이 용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러주는 대로 집을 지으면 천지의 대수에 부합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아이를 얻을 것이요 아이를 얻으면 이름을 왕건이라고 하십시오. 도선은 봉투를 만들어서는 간단한 글귀를 겉에 적어 넣었습니다. 삼가글을 받들어 100번 절하면서 미래의 사만을 통합할 주인 대원군자를 당신에게 드리노라. 용건은 도선이 주는 봉투를 받고는 100번 절했습니다. 도선의 말대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달부터 아내에게 태기가 보였고 10달 뒤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용건은 아들의 이름을 왕건이라고 지었습니다. 민지가 지은 편년강목에도 왕건과 도선의 인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건이 17세가 되던 해 도선이 다시 송악산을 찾았습니다. 도선이 왕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란할 때에 상응하여 하늘이 정한 명당에 태어났으니 삼국말제의 창생들은 당신이 구제하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선은 왕건에게 군대를 지휘하고 진을 치는 법, 유리한 지형을 선택하고 적당한 시기를 택하는 법, 산천의 형태를 보고 이치를 헤아리는 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고려사태조편에는 다음과 같이 왕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지혜가 있고 용의 얼굴에 이마의 뼈는 해와 같이 둥글며 턱은 모나고 안면은 널찍하였으며 기상이 탁월하고 음성이 웅장하여 세상을 건질 만한 도량이 있었다. 877년에 태어난 왕건은 900년을 전후하여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신라는 진성여왕대에 이르러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져 국가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재정이 바닥나 백성들을 더없이 옥죄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나고 도처에 도둑이 들끓어 민간경제는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궁예가 후고구려를 견훤히 후백제를 세움으로써 통일신라는 신라태봉 후백제의 삼국으로 분할되었습니다. 896년 송악의 대호족이었던 왕씨 일가는 궁예의 세력이 날로 커지자 아들을 이끌고 그에게 귀순했습니다. 왕건은 병법에 밝고 덕망도 높아 추종자가 많았습니다. 그는 충청도 지역과 경상도의 상주로 영역을 넓혔으며 나주를 공략하여 후백제의 배후를 위협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913년 왕건이 파진청 겸 시중에 임명되면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변덕이 심하고 성격이 포악한 궁예가 이를 그냥 지나칠 리 없었습니다. 이에 왕건은 궁예에게 변방으로 보내달라 말했고 궁예는 그에게 수군을 맡겼습니다. 수군 지휘관으로서 공적을 세웠지만 그럴수록 왕건을 의심하는 궁예의 마음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하루는 용모로 몰린 왕건을 궁으로 불러들여 궁예가 성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어젯밤에 사람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 왕건이 이를 부정하자 궁예는 자신은 능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며 왕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최응이 붓을 줍는 척하며 왕건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을 건넸고 이 말을 듣자마자 왕건은 거짓으로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제야 궁예의 얼굴이 풀렸습니다. 궁예는 왕건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다시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왕건을 따르는 부하장수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홍유, 배현경, 신순경, 복지겸 등과 함께 왕건은 궁예를 내몰았습니다.
918년 무인년 6월 병진일 왕으로 등극한 왕건은 고구려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로 국호를 고려로 정했습니다. 고려가 건국된 지 4일 만에 마군 장군 환성길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마군장 복지겸이 이를 알고 왕건에게 고했지만 증거가 없다 하여 왕건은 무마했습니다. 그 틈을 노려 환성길은 50여 명의 병자들과 함께 내전에 들어 신하들과 회의하던 왕건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왕건이 전혀 겁을 먹지 않고 태어나자 환성길은 복병이 있을 거라 판단하여 지레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동생 환양킥과 함께 역모 혐의로 잡혀 처형당했습니다. 공주 성주 이은암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왕건이 궁예를 내쫓고 왕이 되자 웅주 성주를 그만두고 철원으로 상경했습니다. 왕건은 궁예의 측근인 이은암이 철원에 머무르면 민심이 동요할 것을 염려해 저작거리에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왕건이 철원을 버리고 송악으로 도성으로 옮긴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읍을 옮겼지만 왕건의 입지는 그다지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태봉은 궁예를 구심점으로 이루어진 호족 연합국가였는데 궁예가 사라지면서 호족들 사이의 결집력은 약해졌습니다. 이로 해서 왕건은 항상 호족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유화적인 성품으로 그는 내외적인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했습니다.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각 지역의 유력한 인물들과 결혼으로 인척관계를 맺는 한편 후백제와 신라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은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왕건의 유화 정책을 반겼습니다. 몰락의 길을 걷던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라는 견훤보다 왕건을 신뢰했고 은근히 고려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내보였습니다. 920년 견훤이 신라 지역인 합천을 침범하면서 일시적인 평화는 깨졌습니다. 후백제의 신라 침공에 불쾌감을 드러낸 고려는 925년 조물성 싸움을 시작으로 후백제를 견제하는 전쟁에 돌입합니다. 힘이 균형을 이루어 쉬이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려와 후백제는 휴전을 선언하고 화의를 맺었습니다. 견훤은 처의 친족인 진호를, 왕건은 육촌동생인 왕신을 불모로 상대 나라에 보냈습니다. 이듬해 진호가 병으로 죽으면서 화의 조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견훤은 진호의 죽음을 독살로 규정하고 인질로 잡고 있던 왕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공주성을 기습했습니다. 신라는 고려를 응원했습니다. 이 무렵 북방의 거란족에 멸망한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로써 왕건은 병사의 수를 늘렸고 후백제와의 전쟁에 이들을 투입했습니다. 견훤이 경주까지 침범함에 따라 신라 백성들의 민심은 고려에 더욱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927년 9월 견훤은 경상북부를 공략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 경주를 기습했습니다. 경혜왕을 비롯하여 많은 왕족을 죽인 그는 김부를 신라왕으로 앉혔습니다. 경주를 유린한 견훤은 고려 원병을 의식해 퇴각하다가 팔공산에서 고려군과 일대 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왕건은 개국공신 신승겸, 김낙 등을 잃었고 자신 또한 겨우 목숨만을 건진 채 개경으로 후퇴했습니다. 한동안 숨을 죽이던 고려는 경상도 고창 병상군 싸움을 계기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 싸움 이후로 후백제는 급격하게 약화되었고 바로 이때 왕건은 고려에 투항한 제암성 장군 선필의 주선으로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신라 경투난 김부를 비롯한 신라 세력들의 고려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강릉과 울산의 110여 성이 고려에 투항하는 등 호족들의 투항도 줄을 이었습니다. 아들들의 내분에 휘말린 견훤이 고려에 투항하자 왕건은 그를 정중하게 대우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신라 경순왕도 고려에 항복함으로써 신라의 천년왕국은 종막을 고하게 됩니다. 936년 9월 왕건은 8만 7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견훤의 아들인 신검을 응징하기 위해 출병합니다. 일선에서 대승을 거둔 왕검은 완산주에서 정식으로 신검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마침내 민족 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것이지요. 고려의 통일로 한민족은 단일민족으로 단일문화를 형성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문화 중심지도 경주에서 개성으로 옮겨가게 되었지요.
개성이 문화의 중심지가 됐다는 것은 경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신라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는 의미이자 동시에 고구려 문화를 회복할 기회를 맞이했다는 뜻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가 고구려의 고토회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꾸준히 북진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도 고려 건국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국가를 이룬 왕건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방호족 세력을 중앙으로 결집시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한 고구려 고토회복 운동을 전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왕건은 통일 이전부터 지방 호족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혼인정책이라는 화합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인정책은 왕건의 사후 고려를 왕권 다툼의 각축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각기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을 전면에 내세운 호족들의 왕권 경쟁으로 고려 왕실은 피비린내라는 사륙전에 휩싸였습니다. 왕건이 이를 모를 리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혼인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통일국가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천명한 만큼 왕건에겐 고구려의 땅을 회복해야 할 대과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938년 3천여호를 데리고 기순한 발해인 박승을 받아들이는 등 발해의 유민들을 적극 유치하고 평양에 서경을 설치하여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요동지역에는 강성한 거란이 버티고 있었고 거란과 고려 사이에는 여진족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주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고려의 강력한 북진정책은 서쪽에서는 청천강, 동쪽에서는 영흥 이부까지 여진족을 몰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왕건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적대관계를 유지했는데 942년 거란이 화친을 제의하자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사신들에게 말했습니다. 거란은 일찍 발해와 동맹을 맺고 있다가 갑자기 의심을 품어 맹약을 배반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으니 이는 심히 무도한 나라로서 친선관계를 맺을 대상이 못 된다. 한편으로 왕건은 민간의 정신적 통일을 위해 불교를 국교로 삼고 숭불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숭불정책의 일환으로 신라 출신 승려 충담을 왕사로 세웠습니다. 940년 그가 죽자 응법사의 탑을 세워 친히 비문을 지었으며 그해 12월에 개태사를 완성했습니다. 관제 정비에도 힘을 썼는데 태분과 신라의 관제를 병용하고 지방호족들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스스로 치안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고려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던 왕건은 시간의 흐름을 피하지 못하고 943년 4월 병석에 누웠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그는 박두리를 불러 훈요 10조를 전합니다. 훈요 10조는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적은 것으로 여기에는 왕건의 정치 이념과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교를 융성하게 하되 사찰의 난립과 승려의 권력을 억제하고 자주적인 풍습과 문화를 지키며 덕을 갖춘 자로 하여금 왕을 잊게 하여 백성의 존경을 받도록 하고 참소보다는 간언에 귀를 기울여 공명정대하게 정사를 보살펴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며 후백제 멸망으로 인해 고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백제지역 인사에게 관직을 주지 않음으로써 반란도모 가능성을 없애고 관직에 있는 자를 공평하게 다스리며 역사와 경전을 소홀히 말고 반성하는 자세로 국사에 임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왕건은 943년 5월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신하들이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왕건은 빙긋이 웃으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원래 이렇게 덧없는 것이야.